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토에 시행됐던 사전투표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자료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이번 사전투표율은 36.93%로 집계가 됐고요. 근데 19대 대선 2017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사전투표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이었죠. 지난 총선에서도 26.69%. 이번 투표율 잠정 사전투표율과 비교를 해서 역시 10%포인트 큰 차로 이번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 사전투표율의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대부분 이제 전문가분들 이런 예상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유리한 사전투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뭐 민주당에게 살짝 웃어주는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을 누가 어떻게 감히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현상이 왜 이례적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중앙선관위에서 유권자 의식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83%가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 선거 때도 보통 80% 초반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거보다는 본투표율이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사전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던 질문 문항이 있어요. 근데 27.4%가 사전투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투표 때 83%가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전투표가 27%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건 근데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통 예측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가 26.69%였으니까 거의 대등하게 나오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실제 사전투표율은 36%가 넘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3월 3일까지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의 표심이나 투표를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기도록 하는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기준이 될 만한 부분은 원래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박빙이거나 초박빙 오히려 뭐 조금 뒤집어졌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3월 3일 전격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권 단일화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야권 단일화를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판에 가서 안철수 후보한테 어떤 이면 합의나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할 만큼의 상황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대장동 그분에 대한 녹취록 부분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 사실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요. 두 차례 TV 토론을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만한 능력을 못 보여줬다고 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의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뭔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걸 국민의힘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초박빙 상황으로 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야권 단일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율이 껑충 뜨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 투표 의향을 보니까 66%밖에 안 나왔어요. 과거에 사전투표를 보면 투표할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젊은 층이 나서 투표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권 단일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몰려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건 어느 쪽이 유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층이 더 결집해서 우리가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층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야권 단일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결집력이 좀 약화됐다고 하는 평가도 있었는데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적지 않은 층이 투표장으로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나왔느냐, 표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야권 단일화가 투표율기를 높였고 본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장 교수님. 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의 정해져 있는데 먼저 투표하냐 좀 나중에 투표하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조삼모사라고 있죠. 아침에 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으나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으나 질량은 총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7년도 이후에 투표율이 80%가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80%를 한계로 친다면 이 높아진 사전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 본 투표율도 높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진영에서 총력을 다해서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해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캠페인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고 비호감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후보는요, 내가 빨리 나가가지고 이재명 후보 찍음으로써 윤석열 후보 안 되게 해줘야지. 또 반대는 윤석열 후보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나가지고 윤석열 찍어가지고 이재명 후보 안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투표율을 높인다? 그렇게까지 보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도권과 여야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들이죠. 호남과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전 투표율도 살펴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서울 지역은요 평균이 나왔습니다. 37.23%, 37% 살짝 넘었고요. 경기, 인천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4% 근저리. 그리고 호남 지역은 전남이 51.5, 전북 48.6, 광주 48.3.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 역시 41% 평균치를 상회했고요. 경남, 대구는 평균보다 확실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낮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평균치보다 살짝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은 확실히 투표율이 높긴 하네요. 호남은 항상 투표율이 높아요. 사전 투표도 높았고요. 본 투표도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도 호남이 항상 전국 시도 구분으로 우리가 해보면 가장 높았었고요. 가장 좀 저조했던 것이 대구 경북이에요. 이상해요. 이쪽 분들이 투표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 많은 의원분들이 어제랑 오늘 나와서 왜 대구 경북이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낮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 지역에 있던 의원님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전 투표하라고 많이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전투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투표에 우려가 있어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덜 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 많은 의원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보수 쪽의 유튜버들은요.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 부정선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 때까지요. 사전투표를 개봉을 하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내 사전투표가 있고요. 관외 사전투표가 있어요. 관내 사전투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관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한 70% 이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뒤집혔거든요. 관외 사전투표를 누가 많이 하냐면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지금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20, 30대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온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함이 개봉되더라도 그렇게 썩 불리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네. 일단 경기 인천 지역의 사전 투표율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있는 경기도도 좀 살펴보면요, 34%로 좀 밑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투표율이 낮은 건 전통적으로 그랬다. 뭐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투표의 열의가 낮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지금 해석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숫자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19대 대선 때 그때 사전 투표율을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지역별로.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는 울산만 평균 이상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평균보다 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낮은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경기 인천도 본래 사전 투표율 전체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보다 사전 투표율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 낮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뭐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뭐 부정선거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흥미로운 현상은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율 나온 거 보니까 거의 평균에 거의 근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은 지난번에 24.9%였거든요. 26.06% 나올 때 사전 투표율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지만 본 투표를 좀 더 많이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24.38% 나왔는데 본 투표율은 조금 더 평균보다 낮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투표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와요.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41%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북은 원래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26% 나올 때 22%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투표율에 가가지고 투표하는 성향이 좀 더 많다. 그건 지역별로 여러 가지 뭐 산업군에 관한 부분, 인구 구조에 관한 부분,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지역별 특성이. 그게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막 분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왜 표심을 모른다고 감히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은 26% 나오거나 뭐 많아야 27% 나왔던 뭐 우리가 반올림해서 그 정도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껑충 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지난 이제 그 97년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지난번 바로 직전 대선 선거예요. 그때가 77%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그때 사전 투표율이 26% 조금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77% 나올 때 그 정도 투표율이었는데 오미크론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서 분산 투표하는 성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전 투표율이 37% 가까이까지 나온다고 하는 건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다. 총 결집 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분석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누구 떨어뜨리려고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투표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민심은 누구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표장에 나올 때 제일 무서운 민심이거든요. 이번에 저는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민심이 굉장히 많다. 이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그렇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대장동 녹취록이 또 나왔잖아요. 김만배가 뭐 대장동 녹취록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때 당시 수사할 때 중수이과장인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봐줬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 녹취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55클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55클럽이 왜 있는지 천화동이 1호부터 18호까지 원래 법조인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다. 근데 이재명이 그걸 나눠주지 못하도록 했고 더 많이 환수하는 바람에 못했다. 이런 녹취록이 지금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젯밤 해서 오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더 씌우는 그 국민의힘 전략에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가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선거다. 그만큼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선거가 됐을 때 우리가 과거 선거를 보면은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선거 때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선 전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요,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집중 요새를 펼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제 대통령 인물론 내세웠고,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문제 안보 표심에 주력을 했습니다. 각 당이 일단 지금 현재 수도권에 최대한 공을 들이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승부처인 것 같고요.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각 당 모두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마지막 5%가 이번에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 올라가거나 만약에 저도 아까 장 교수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진짜 80% 넘을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일부 오미크론 분산 투표 경향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를 볼 때 일반적으로 본 투표율의 4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산 투표 경향이 조금 더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지난 대선 투표율하고 거의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5%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역시 오미크론 때문에 우려해서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건 탄핵 때 국민들이 정치 호응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투표했던 투표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부동층, 그동안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층이 투표장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분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부동층은 과연 누구를 볼 것인가? 나중에 뭐 한 이틀 뒤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결과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보면 정권 심판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구도가 작용했다 하더라도 선거일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후보에 대한 생각들을 전 국민들이 많이 해왔다. 그게 기존의 연구 결과하고도 부합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후보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저는 경향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감히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 선언하신 거예요? 지지 선언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정권 심판론 가지고만 마지막까지 이겨갈 수는 없다. 마지막에 갈 경우에는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론적인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교수님은 수도권에 이렇게 부동층의 표심이 많다고 진짜로 생각하시는지? 수도권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분들은 아직 좀 투표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부동층을 좀 20, 30대의 여성층이라고 많이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 나가서 누구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대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꾸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왔을 때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좀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론조사를 보고 여론조사에 나온 거대로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20, 30대 젊은 층은 그동안 보수 우파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어요. 거의 뭐 7대3 정도로 민주당 후보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었죠. 하지만 작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로 20, 30대가 보수 우파 쪽에 표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 30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만 나와도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우위를 바탕으로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많이 부족하죠. TV 토론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까? 저분이 대통령 됐을 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당연히 TV 토론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요. 다른 대답하는 것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재명 후보라서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저렇게 높은 지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윤석열 후보는 부족한 사람 프레임에 걸려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나쁜 사람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은 젊었을 때 전과 사범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 보니까 음주운전 했다. 무슨 검사 사칭을 했다. 폭력에 연루돼 있었다.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김부선 씨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김부선 씨가 계속 하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나쁘다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좋은 유능한 캐치프레이즈 정책을 얘기하더라도 족쇄를 잡고 있는 거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점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 되돌아보면 되게 뼈아프다고 생각할 거예요. 후보의 리스크가 결국 대선을 망치지 않았느냐, 그런 분석이 나오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서로 하겠다라고 주고받으셨습니다. 뭐 네.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과 분석의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김모 씨 연예인 이름을 언급하신 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미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된 내용인데 그걸 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뭐 그 부분도 제가 구구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가정사이기도 했고 형이 뭐 어머니를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나쁜 뭐 사람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대장동 의혹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다 시작된 거예요. 근데 대장동 녹취록 지금 김만배 씨 얘기한 거 나왔잖아요. 김만배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다 뺏어간 공산당 같은 XX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3,700억 먼저 성남시에서 배당을 한다는 것 때문에 원래 법조인들한테 1호에서 18호까지 판매할 수 있고 투자하겠다고 다 덤벼들었었는데 다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천화동인 그거 가질 수밖에 없었다.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55 클럽하고 사실이 너무 부합하잖아요. 도대체 법조인들이 왜 들어와 있던 거야? 55 클럽에. 저들이 왜 뭘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김만배의 직접 육성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부산저축은행 뭐 김만배가 그 지금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 그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 1,150억 정도의 어떤 부정 대출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면 박영수 특검을 중간에서 소개시켜 줘가지고 또 나중에 가서 원래 2011년에 수사했는데 2015년이 돼야 구속 수사하고 처벌받았는가 의문이 안 풀렸는데 김만배 입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씌워놓고 난 다음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것. 글쎄요,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무능한 후보가 과연 국정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유능한지는 솔직히 저도 자신을 못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씨 녹취록은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우리가 이 TV 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거는 녹취록이고요. 녹음한 내용을 푼 거잖아요. 지금 공개된 건 김만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녹음된 시점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당해 있는 김만배 씨의 말보다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후보의 말이 저는 더 신빙성이 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 얘기는 저희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드려야겠는데요. 짧게 듣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녹취록이나 이런 거 갖고 이재명 후보를 그분이라고 공격하거나 하면 안 됐었던 거였었죠. 그럼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 녹취록이 그때부터 계속 몸통이라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공격해 왔는데. 자, 저희가 맞습니다. 단일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김만배 씨 녹취록. 다양한 변수들이 선거 막판까지 변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